할머니, 괜찮으세요? 막차가 끊어진 지하철역. 차가운 바닥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리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막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를 외면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주저없이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이 평범한 청년이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됩니다. 전국이 깜짝 놀란 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올 한 해 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시장 근처 고시원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20살 박민호가 비좁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3평도 안 되는 방에는 온갖 고지서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적힌 최종 독촉장이 특히 눈에 띄었죠. 벌써 4개월째구나. 민호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월세가 이미 4달 밀린 상태였어요. 건물주 아저씨가 어제도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밀린 월세 못 내면 방 빼. 민호는 차가운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헬스칸 얼굴, 깊게 패인 눈두덩이.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죠.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김치 몇 조각과 오래된 계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봐야지. 민호의 첫 번째 알바는 새벽 시장 정리였어요. 민호는 허름한 점퍼를 걸치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몸이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상인 아저씨들이 벌써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묵묵히 빈 박스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손이 얼어서 빗자루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더 빨리 못해? 생선가게 아저씨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대꾸하지 않고 비질을 더 빨리 했어요. 말대꾸라도 했다가는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됐거든요. 3시간 후 민호는 25,000원을 받았습니다. 하루 식비로는 충분하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고마웠습니다. 이것도 소중한 일이니까요. 두 번째 알바는 분식집이었어요.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민호는 뒷문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기름때가 잔뜩 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주방 앞에서는 사장 아저씨가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글지글 볶음밥 만드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민호의 배가 꼬르륵 울렸어요. 아침을 굶었거든요. 민호야, 설거지 끝나면 홀 청소도 해. 네, 사장님. 민호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열심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끝이 빨갛게 부르트고 거칠어졌지만 참았어요. 이 일 역시 민호에게는 정말 소중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호는 홀 청소를 하며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봤어요. 김치볶음밥, 라면, 떡볶이. 모두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일하면 맛없는데? 한 손님이 불만을 표했어요. 민호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면이 너무 퍼졌어요. 국물도 싱거워. 민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면을 조금만 덜 익히고 스프를 반 숟가락 더 넣으면 될 텐데.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냥 설거지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민호는 분식집을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대가로 3만 원을 받았어요. 새벽 시장 일과 합쳐서 55,000원.
월세를 내려면 아직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편의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할인 도시락 코너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틴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었죠. 2,000원짜리 할인 도시락을 들고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방에 혼자 앉아 차가운 도시락을 먹었어요. 반찬은 단무지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배를 채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민호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어요. 높은 빌딩들이 멋진 불빛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뭘 먹고 있을까요?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있을까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민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하셨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우리 민호는 착한 아이야. 어려워도 남 도우면서 사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곧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추웠습니다. 분식집 일을 마치고 나온 민호는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밤 11시 40분. 큰일 났다. 민호는 지하철역 계단을 2칸씩 뛰어내려갔습니다. 막차를 놓치면 집까지 1시간은 걸어야 했거든요. 손끝이 얼어붙는 이 날씨에 그건 너무 가혹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광판에 막차 도착 안내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숨이 턱에 찬 채로 문이 닫히기 직전인 열차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다행이다. 문이 닫히고 열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민호는 손잡이를 붙잡은 채 굽은 허리로 한참을 숨만 몰아쉬었어요. 지하철 안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승객들이 각자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그렇게 몇 정거장을 지나 민호는 집 근처 역에서 내렸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히고 막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코끝이 시릴 만큼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대합실을 가로질러 출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 섞인 바람이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하철역 앞 인도 끝자락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닿는 곳에 누군가 웅크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술에 취해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가까이 가보니 낡은 외투에 목도리를 칭칭 감은 할머니 한 분이 눈이 쌓인 바닥 위에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와 머리카락 위에는 하얀 눈이 그대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들리세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팔을 살짝 붙잡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차갑게 식은 손끝이 민호의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설마. 민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본능처럼 할머니의 얼굴 가까이로 몸을 숙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희미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살아계셔.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호는 갈등했어요. 자신도 당장 집에 가야 했거든요. 게다가 모르는 할머니를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늘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외면하지 마라. 그게 사람 도리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119에 신고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구급차가 와도 할머니가 갈 곳이 있을까요? 신원도 모르고 가족도 없어 보이는데요. 할머니. 민호가 다시 할머니를 불러봤어요. 이번에는 눈을 살짝 뜨셨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같았습니다. 그때 민호가 할머니 품에서 뭔가 보였어요. 낡은 보자기 하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의식이 흐릿해도 그것만큼은 놓지 않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물건인가 보네. 민호는 결심했어요. 할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이었어요. 마음이 더 아파왔습니다. 민호는 할머니를 업고 걸었어요. 할머니는 중간중간 고맙다라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말에 몸은 힘들었지만 민호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서 할머니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추우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할머니를 업고 고시원에 도착했어요. 민호는 할머니를 자신의 방으로 모셨습니다.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할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끓여서 컵에 담아왔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어요. 몇 모금 마시고 나니까 얼굴에 약간 생기가 돌았습니다. 고맙다 얘야.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내일 아침에 어디로 가실지 생각해 보세요. 민호가 말했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멍한 표정이 되셨습니다. 아까 잠깐 맑아지셨던 것 같은데 또 흐려지신 것 같았어요. 민호는 할머니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들면서도 보자기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이 어째 자신과 닮아 보였습니다. 둘 다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호는 바닥에서 잤어요. 할머니에게 침대를 양보했거든요. 춥고 불편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왔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민호는 몰랐어요. 이 작은 친절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할머니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조용히 일어나서 할머니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숨소리가 안정되어 있었어요. 어젯밤보다 얼굴에 생기도 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깊게 잠들어 계셨죠. 민호는 조심스럽게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렸어요. 할머니가 깨시면 따뜻한 걸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어제 사둔 계란과 파 한 대가 전부였어요. 라면이라도 끓여드려야지. 민호가 라면을 꺼내는 순간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어젯밤처럼 멍한 표정이었어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할머니, 푹 주무셨어요?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라면? 할머니가 그 말을 되풀이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흐리멍텅하던 눈에 뭔가 날카로운 빛이 스쳤어요. 민호가 물에 라면을 넣자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앞으로 다가왔어요. 잠깐.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까까지의 흐릿한 목소리와 완전히 달랐어요. 물이 완전히 끓기 전에 넣으면 안 돼. 거품이 팔팔 끓을 때 면을 넣어야 해. 민호가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방금까지 정신이 없으셨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다니요. 그리고 면은 2분 정도만 익혀. 너무 오래 끓이면 퍼져서 맛없어. 할머니가 시간을 재듯 물 끓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2분이 지났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스프 넣어.
근데 스프는 반만 넣고 소금을 조금만 더해. 그래야 깔끔해. 민호는 할머니 말씀대로 했어요. 신기했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리를 지시하시다니요. 계란은 언제 넣어요? 지금. 물이 다시 끓어오르기 직전에 넣어야 반숙으로 예쁘게 돼. 할머니의 지시가 계속 이어졌어요. 파는 마지막에. 뜨거운 김에 살짝만 데쳐야 향이 살아. 민호가 할머니 말씀대로 파를 넣자 정말로 좋은 향이 풍겼어요. 평소 끓이던 라면과는 완전히 다른 냄새였습니다. 됐어.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민호는 두 그릇에 라면을 나누어 담았습니다. 첫 한 젓가락을 먹는 순간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라면 맛이 맞나? 면의 식감이 완전히 달랐어요.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국물도 깔끔하면서 깊은 맛이 났어요. 계란도 완벽한 반숙 상태였고 파의 아삭함이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민호가 감탄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멍한 표정이 되어 계셨거든요. 뭐, 내가 뭘 했다고? 아까까지 정확하게 지시하시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방금 라면 끓이는 법 알려주셨잖아요. 라면? 나는 라면 같은 거 안 먹는데.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정말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어리둥절했어요. 분명히 할머니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기억을 못 하신다니요. 그날 점심 민호는 분식집에 갔어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머니가 알려준 방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마침 사장님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계셨죠. 사장님,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너가 설거지나 잘해.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이 없을 때 부탁했습니다. 한 그릇만 제 방식으로 끓여봐도 될까요? 재료비는 제가 낼게요. 사장님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는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정확하게 따라 했습니다.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면을 넣고 2분만 끓이고 스프를 반만 넣고 소금을 살짝 추가했어요. 완성된 라면을 사장님이 한 젓가락 떠먹어 보셨어요. 그러더니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맛이 완전 다른데? 다른 직원들도 하나씩 맛을 봤어요.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민호야, 너 요리 배운 적 있어? 아니요. 그냥 우연히. 민호는 할머니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할머니를 보호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이었지만 함께 먹으니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요리 못하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밥도 제대로 못해. 평생 그런 거 안 했거든. 하지만 민호는 확신했어요. 할머니는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걸요. 평범한 노인이 그런 정확한 요리 지식을 가질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실까? 민호의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민호는 할머니가 알려준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험해 봤습니다. 라면뿐만 아니라 볶음밥, 김치찌개까지요. 신기하게도 할머니는 매번 요리할 때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볶음밥은 센 불에서 빠르게, 밥알이 하나하나 살아나야 해. 김치찌개는 김치를 먼저 볶아. 그래야 깊은 맛이 나. 할머니의 조언은 항상 정확했어요. 하지만 요리가 끝나면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민호는 이제 할머니의 패턴을 알았어요.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달라지시는 거였죠. 분식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민호가 만든 음식들의 맛이 눈에 띄게 좋아졌거든요. 사장님도 눈치챘습니다. 민호야, 너 요즘 뭐 먹고 다녀? 손맛이 좋아졌네. 하지만 민호는 단순히 설거지만 하는 신분이었어요. 요리를 직접 할 기회는 많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분식집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가 맛집으로 소문난 곳 맞나요? 사장님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이런 동네 분식집이 맛집으로 소문날 리 없었거든요. 맛집이라뇨? 그냥 동네 분식집인데요. 아,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여기 라면이 특별하다고. 민호가 귀를 기울였어요. 며칠 전에 자신이 끓인 라면을 먹어본 손님 중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렸나 봅니다. 라면 한 그릇 주세요. 평범한 라면 말고 특별한 거로요. 사장님이 당황했어요. 특별한 라면이라니요? 그냥 봉지라면에 계란 넣는 게 전부였는데요. 특별한 거라고 해봐야. 바로 그때 민호가 나섰어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봤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손님이 특별한 걸 원한다고 했으니까요. 민호는 할머니가 알려준 방법 그대로 했어요. 물이 완전히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면을 넣고 정확히 2분만 익혔습니다. 스프는 반만 넣고 소금을 살짝 추가했어요. 계란을 넣을 때도 타이밍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물이 다시 끓어오르기 직전에요. 파는 정말 마지막에 넣어서 향을 살렸죠. 완성된 라면을 손님 앞에 내놓았어요. 손님이 한 젓가락을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정말 봉지라면이 맞나요? 그리고는 연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한 입 먹을 때마다 감탄을 했습니다. 면발이 이렇게 쫄깃할 수가 있나요? 국물도 정말 깔끔하고.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민호가 자세히 설명해 주려던 순간 사장님이 끼어들었어요. 아, 그거요? 우리 집만의 비법이 있거든요.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거예요. 민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사장님의 공이라고 해도 상관없었거든요. 중요한 건 손님이 맛있게 드신다는 거니까요. 손님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 푸드 블로거거든요. 이런 숨은 맛집을 소개하는 일을 해요. 정말 맛있었어요. 꼭 블로그에 올릴게요. 그 여자가 나간 후 사장님이 신이 났어요. 민호야, 내 덕분에 대박 날 것 같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하는 눈빛도 보였어요. 민호가 너무 주목받는 게 부담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정말로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어요. 동네 숨은 맛집 발견. 이곳의 라면은 정말 특별하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죠. 진짜 맛있나요? 가봐야겠네요. 봉지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그날부터 분식집에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특별한 라면을 달라고 했죠. 하지만 사장님은 민호를 주방에서 멀리했어요. 손님들한테는 자신이 직접 만든다고 했거든요. 민호야, 너는 설거지나 해. 요리는 내가 할게. 민호가 만든 라면과는 맛이 달랐어요. 손님들이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사장 아주머니는 모른 척했죠. 인터넷이 과장된 것 같네요. 생각보다 별로네. 손님들의 실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할머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맛있는 라면을 만들 수 있었는데 사장님은 제가 만들지 못하게 하네요. 할머니가 민호를 바라보셨어요. 평소에 흐릿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내 실력인데 왜 못하게 하니? 사장님이 공을 차지하려고 하세요. 할머니의 눈에 뭔가 단단한 빛이 스쳤어요. 진짜는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 조금만 참아. 그 말이 묘하게 마음의 위로가 되었어요. 마치 많은 경험을 가진 분의 조언 같았거든요. 민호는 몰랐어요. 이 일이 훨씬 더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분식집은 예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푸드 블로거가 기대했던 맛이 나오지 않자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거든요. 사장님은 민호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너 때문에 망신당했잖아. 민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설명해봐야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민호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서민들의 영웅, 정재훈 대표를 모셨습니다. 화면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온화한 미소에 듬직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훈입니다. 진행자가 소개를 이어갔어요. 정재훈 대표님은 전국에 100여 개 체인점을 운영하는 서민밥상 브랜드의 창립자이시죠? 네, 맞습니다. 서민들이 부담 없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정재훈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특히 전통 요리 복원에 힘쓰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할머니들의 손맛을 되살리는 게 제 사명이죠. 사라져가는 우리 음식 문화를 지키고 싶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뜻으로 사업하는 분 같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TV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온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화면에서 정재훈이 요리를 시연하고 있었어요. 이 김치찌개의 비결은 김치를 먼저 볶는 거예요. 그래야 깊은 맛이 나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거야.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요리법, 내가 연구한 거야. 민호가 깜짝 놀라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의 눈이 또렷했습니다. 평소의 흐릿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화면에서 정재훈이 계속 요리를 했어요. 볶음밥은 센 불에서 빠르게 해야 밥알이 살아나요. 아니야.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TV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말이에요. 그건 내가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야. 내가 어떻게 알아? 민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조리법들이 정재훈이 하는 말과 똑같았거든요. 할머니, 저분을 아세요? 할머니가 민호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서 만든 레시피들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정재훈, 저놈이 다 가져갔어.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고.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할머니가 유명한 요리 연구가였던 건 아닐까요? 화면에서 정재훈이 인터뷰를 마쳤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좋은 레시피는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해요. 할머니가 리모컨을 집어 TV를 향해 던졌어요. 화면이 꺼지면서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소리 없이 우셨어요. 민호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왜 이렇게 억울하지?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시원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고급차였어요. 민호가 분식집에 가려고 나서는데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민호 씨 맞나요? 네, 그런데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서민밥상 기획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모셔가고 싶은데요. 민호가 어리둥절했어요. 자신 같은 사람을 왜 스카우트하려는 거죠? 지금 함께 사시는 분도 계시죠? 그분까지 함께 좋은 곳으로 모셔드릴 수 있어요. 남자의 말에 민호는 불안함을 느꼈어요. 할머니까지 언급하는 게 이상했거든요. 죄송하지만 관심 없어요. 민호가 돌아서려는데 남자가 팔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절하기엔 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남자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팔을 뿌리치고 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분식집에서 일하던 민호에게 급한 전화가 왔어요. 고시원 관리사무소에서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민호 씨, 지금 당장 오세요. 경찰이 와 있어요. 민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급하게 분식집을 나와 고시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고시원 앞에는 경찰차 2대와 구급차 1대가 서 있었어요.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노인 학대 신고가 들어왔대요. 당신 방에서. 민호는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할머니가 의료진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평소보다 더 흐릿해 보이셨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바로 그때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박민호 씨 맞나요? 노인 감금 및 학대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감금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계단을 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절규하는 목소리와 함께 정재훈이 나타났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정재훈이 할머니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정재훈을 멍하니 바라만 보셨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경찰관이 물어봤어요. 제 어머니입니다. 치매가 있으셔서 몇 달 전에 실종되셨거든요. 정재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놈이 어머니를 감금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황당해서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저는 할머니를 구조한 거라고요. 하지만 정재훈은 연기를 계속했어요. 이 젊은 친구가 어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 했어요. 치매 환자를 노렸다고요. 주변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젊은 놈들 정말 노인을 그렇게 이용하다니. 민호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할머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머니를 구해드린 거라고요. 민호가 할머니에게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기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할머니의 말에 민호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재훈이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저랑 집에 가요. 그리고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도 될까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해서요. 네, 그러세요. 조서는 내일 받으러 가겠습니다. 정재훈이 할머니를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민호가 막아섰어요.
잠깐요. 할머니 가방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민호가 할머니의 보자기를 가리켰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었거든요. 정재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그런 더러운 건 버리면 돼요. 새 옷으로 갈아입혀 드릴 테니까. 안 돼요. 할머니가 가장 아끼시는 건데. 민호가 보자기를 움켜쥐려는 순간 정재훈의 부하로 보이는 남자가 민호의 팔을 잡았어요. 젊은 친구, 이제 그만해요. 할머니는 정재훈에게 이끌려 나가셨어요. 마지막까지 보자기를 바라보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방에는 민호와 경찰관만 남았어요. 박민호 씨, 내일 오전 10시에 경찰서로 출석해 주세요. 경찰관이 나간 후 민호는 텅 빈 방에 혼자 남았어요. 할머니가 쓰시던 이불이 그대로 있었지만 이제 그 따뜻함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TV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된 거예요. 오늘 서울 시내에서 치매 노인을 감금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민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어요. 그리고 정재훈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재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용서하겠습니다. 그 젊은 친구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관대한 척하는 정재훈의 모습에 민호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인터넷에도 악플이 쏟아졌어요. 요즘 젊은 놈들 정말 노인을 이용하다니 인간이 아니야. 저런 쓰레기는 감옥에 가야 해. 민호는 휴대폰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적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보자기만이 민호 곁에 남아 있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지만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텅 빈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경찰서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할머니의 보자기를 살펴봤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안에는 낡은 공책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책을 펼쳐보니 놀라웠어요. 온통 요리 연구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김치찌개 최적 조리법 마이너스 김치를 먼저 볶아야 깊은 맛 우러남. 볶음밥 핵심 기술 마이너스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 밥알 하나하나 살려내기. 민호가 할머니에게 들었던 조리법들이 모두 여기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 10년도 더 된 것들이었습니다. 공책 첫 페이지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미령의 연구일지.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할머니의 진짜 이름이 한미령이었던 거네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국가식품연구원 수석연구관 한미령. 전통음식과학화 프로젝트 총괄. 할머니가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국가연구기관의 수석연구관이었다니요. 민호가 계속 서류들을 뒤지는데 한 장의 계약서가 나왔어요. 연구 결과 공유 협약서 마이너스 정재훈. 계약서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이었어요. 한미령의 모든 연구 결과를 정재훈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서명란에 한미령 이름이 삐뚤삐뚤했어요. 마치 억지로 쓴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어요. 정재훈이 할머니를 속여서 연구 결과를 빼앗은 거였어요. 마지막에 녹음기 하나가 나왔어요. 낡은 소형 녹음기였는데 재생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뒤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한미령이라는 이름 이제 쓸모없어요. 치매 걸린 늙은이 말을 누가 믿겠어요? 정재훈의 목소리였어요. 연구소에서도 이미 정리됐어요. 어머니 이름은 이제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정재훈, 네가 아들 맞아?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내 평생 연구야. 한미령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보다 훨씬 또렷하고 강한 목소리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히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녹음이 끝났어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재훈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의 모습이 달랐어요. 허리가 꼿꼿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의 흐릿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내 물건 가지러 왔다. 할머니의 목소리도 완전히 달랐어요. 단단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기억이 돌아오신 건가요? 다 기억났다. 내 이름은 한미령이야. 할머니가 민호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나를 구해줬구나. 고마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재훈이 어디 있는지 알아? 병원에 없어요? 어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간다고 했거든요. 한미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끝낼 시간이야. 뭘 끝내신다는 거예요? 정재훈의 거짓말들 말이야. 저놈이 내 연구를 훔쳐서 지금의 성공을 이룬 거거든. 한미령이 보자기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정재훈이 내 연구 결과를 불법으로 도용했다는 증거들이야. 10년 동안 모아둔 거지.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럼 할머니가 진짜 그 유명한 요리 연구가셨던 거예요? 유명하긴. 지금은 아무도 내 이름 기억 못하잖아. 한미령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힐 거야. 내 덕분에 용기를 얻었거든. 한미령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나랑 같이 가겠니? 마지막 싸움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어요. 1시간 후 한미령과 민호는 정재훈의 본사 앞에 서 있었어요. 높은 빌딩에 서민밥상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고 끝낼 거야. 한미령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로비로 들어가자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온 민호를 알아본 거였어요. 저 사람 어제 뉴스에 나온 치매 할머니 감금한 사람 아니야? 민호의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한미령이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신경 쓰지 마.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어요. 정재훈의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재훈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와 한미령을 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병원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재훈이 다시 연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미령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연기 그만해라, 정재훈. 한미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정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나 기억 다 돌아왔어. 한미령이 보자기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지? 내가 내 연구를 훔친 증거들이야. 정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치매 때문에 헛소리를. 헛소리? 한미령이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는 이제 쓸모없어요. 치매 걸린 늙은이 말을 누가 믿겠어요? 정재훈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정재훈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조작?
한미령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이야? 내 연구 결과를 내 이름으로 특허 출원한 서류들. 정재훈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정재훈 대표님, 연구 도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령이 미리 연락한 기자들이었어요. 저희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한미령 박사의 연구를 불법으로 도용했다는 제보였는데요. 정재훈이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어요. 그런 건 없어요. 모든 연구는 제가 직접. 그럼 이 녹음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기자가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정재훈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어머니가 할 일은 조용히 사라지는 것 뿐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정재훈을 향해 터졌어요. 이건 함정이야. 어머니는 치매 환자라고. 정재훈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한미령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이 젊은 친구를 봐요. 한미령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 아이가 내 연구를 그대로 재현해냈어요. 내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청년은 요리와 미각의 천재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훈이 TV에서 하는 요리법을 듣고 따라한 거였어요. 민호가 증언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요리법들이 모두 자신의 연구라고 하셨거든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한미령 박사님, 정확히 언제부터 연구 도용이 시작됐나요? 10년 전부터요. 내가 치매 진단을 받자 아들이라는 놈이 내 모든 연구 자료를 가져갔어요. 한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평생 연구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사업에 써먹었죠. 정재훈이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서민밥상 정재훈 대표 연구 도용으로 구속. 진짜 개발자는 한미령 박사였다. 치매 환자로 위장해 10년간 속였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그리고 민호에 대한 오해도 완전히 풀렸어요. 노인 감금범으로 몰린 청년, 실은 진짜 영웅이었다. 한미령 박사를 끝까지 보호한 의로운 청년. 민호는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어요. 한 달 후 작은 식당 개업식이 열렸어요. 미령식당. 간판이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한미령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음식을 만들어 보자.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정말 맛있는 음식같이 만들어 봐요.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진짜 한미령 박사의 요리를 맛보려는 사람들이었죠. 이 맛이야. 진짜 우리가 어릴 때 먹던 그 맛. 깊이가 다르네요. 손님들의 감탄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녁에 한미령과 민호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고마워, 민호야. 내가 아니었다면 난 그냥 잊혀졌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야말로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민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만난 그날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진정한 맛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민호는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하철역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할머니가 사실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셨다니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민호가 단 하나의 따뜻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도왔더니 결국 자신의 인생까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친절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우리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 소감이나 여러분의 친절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모두 읽어본 후 답글 남기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